여러분, 오늘 아주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병원이 멀어서요? 아니면 너무 넓어서요? 혹시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정답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의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340명을 7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연구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집 하나 잘못 선택하면 노후 20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반대로 딱 4곳만 근처에 있으면 노후는 행복해집니다. 그 4곳이 무엇인지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반드시 달라지실 겁니다. 요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 앞에 이사간 분들이 1년도 못 버티고 다시 나옵니다. 전원주택으로 내려가신 분들이 6개월 만에 도시로 올라옵니다. 수천만 원짜리 실버타운에 들어가신 분들이 2년 만에 다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집은 분명 좋았습니다. 그런데 살 수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우리 세대가 잘못 알고 있는 노후집 선택의 기준, 오늘 그 진실을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순을 넘기면 친구가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내 잘못으로 여기시고 자책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친구가 줄어드는 게 오히려 성숙의 증거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인지 그 이유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노후 행복한 집을 결정하는 진짜 4가지 기준. 둘째, 강할머니가 3번의 이사 끝에 발견한 비밀. 셋째, 예순 이후 친구보다 중요한 것. 넷째,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8가지 방법.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들 키우느라, 부모님 모시느라 내 노후는 뒤로 밀어두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중 4명에 1명이 혼자 삽니다. 70세 이상은 3명에 1명이 혼자 삽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은 반드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남은 한 분은 평균 8년에서 10년을 혼자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식이랑 살 거야. 나는 요양원 갈 거야. 그런데 전부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식과 함께 산다고요. 며느리, 사위의 눈치를 보며 방 한 칸에서 숨죽이며 사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요양원에 간다고요. 건강할 때는 못 들어가고 정작 들어가야 할 때는 이미 판단력을 잃은 후입니다. 그냥 지금 사는 집에서 죽겠다고요.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계단을 오르내리고 장을 보고 병원을 다닐 수 있을까요? 노후의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집 하나가 노후의 편안함을 만들기도 하고 노후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후집 선택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집 선택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병원 근처.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디 아프면 바로 달려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언뜻 보면 완벽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형 병원 근처에 이사 가신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셨던 임경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드릴까요? 임 할머니는 68세이고 울산에서 오래 사셨습니다. 2년 전에 건강이 걱정되어 서울 대형 병원 바로 앞 오피스텔로 이사하셨습니다. 15평짜리 깨끗한 원룸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앰뷸런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사이렌 소리가 귀를 맴돌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환자들이 실려 나가는 모습,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 산소호흡기를 단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저렇게 실려가는 날이 나에게도 오겠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가까워서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병원이 가까워서 매일 죽음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정신건강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 병원 500m 이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우울증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보다 3배 높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픔과 죽음을 눈앞에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할머니의 15평 원룸은 너무 좁았습니다. 식탁도 없고 거실도 없고 침대와 옷장뿐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임 할머니는 6개월 만에 그 집을 팔았습니다.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실버타운은 어떨까요? 요즘 실버타운 광고를 많이 보실 겁니다. 수영장 있고 식당 있고 의료실 있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실버타운에 실제로 입주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2년 안에 절반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첫째로 비용이 엄청납니다. 입주보증금 수천만 원에서 억대, 월 이용료만 150만 원에서 300만 원, 국민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둘째로 거기에는 아픈 사람들 뿐입니다. 건강한 분이 들어가면 점점 아픈 사람들 사이에서 위축됩니다. 셋째로 무엇보다 내 집이 아닙니다. 돈을 내고 빌려 사는 집입니다. 내 마음대로 화분 하나 키우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모은 재산을 그 돈에 쏟아 부을 이유가 없습니다. 답은 훨씬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임 할머니의 두 번째 선택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하고 산책로가 있는 경기도 외곽이었습니다. 작은 마당도 있었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새소리 들리고 공기가 맑고 마당에 꽃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여름이 되자 잡초가 무릎까지 자랐습니다. 모기와 벌레들이 집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밤에는 두꺼비 소리에 잠을 못 잤습니다. 가을에는 낙엽 치우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트까지 차로 20분, 병원까지 30분, 약국까지 15분, 버스는 하루에 4번뿐이었습니다. 임 할머니는 운전을 못 하셨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고립이었습니다. 이웃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서 넘어졌습니다. 발목을 삐었는데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1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날 임 할머니는 무서웠습니다. 여기서 혼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에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응급처치 지연 사례는 도시 거주 어르신보다 4.6배 많았습니다. 전원생활의 낭만은 건강할 때만 유효합니다. 임 할머니는 결국 1년 만에 또 집을 팔았습니다. 또 손해를 봤습니다. 3번의 이사에서 수천만 원을 날린 임 할머니, 그때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가
조언해 줬습니다. 언니, 복지관 근처로 와요. 우리 동네 정말 좋아요. 임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친구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경기도 중소도시였습니다. 복지관이 있었고 공원이 있었고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20평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또 안 맞을까봐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임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죽을 때까지 살 곳이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바로 네 곳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네 곳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복지관입니다. 임할머니 집에서 복지관까지 걸어서 5분입니다. 매일 아침 복지관에 갑니다. 요가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고 노래 교실에 참여합니다. 오후에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엔 산책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환경 자극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병원을 매일 보면 아픔과 죽음을 떠올립니다. 사람을 매일 보면 삶과 활력을 느낍니다. 복지관은 노년의 학교이자 직장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복지관 가서 뭐 하지 하고 설레는 마음이 생깁니다. 전국에는 484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거나 지원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노래교실, 그림교실뿐 아니라 스마트폰 교육, 디지털 기기 활용 강좌까지 있습니다. 어떤 곳은 물리치료실도 있고 미용 서비스도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이 영원에서 영원선에서 머리를 깎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월 회비가 있어도 10,000원에서 20,000원 수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부 확인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병원 동행도 지원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의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관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어르신의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보다 41% 낮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이 크게 개선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어르신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평균이 3배 더 오래 사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임할머니도 전원주택에 살 때는 우울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구가 생겼습니다. 웃을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복지관은 노년의 강남입니다. 일본에서는 복지관 근처 집값이 학군지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거기에 노년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 복지관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소는 적당한 크기의 집입니다. 임할머니는 지금 20평 아파트에 삽니다. 방 2개, 거실, 부엌, 화장실이 있습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습니다. 15평 원룸은 너무 좁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물건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식탁도 거실도 없으니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공간이 좁으면 심리적 여유가 사라진다고요. 혼자라는 외로움에 좁은 공간의 답답함까지 겹치면 우울증이 심해집니다. 반대로 30평 전원주택은 너무 넓었습니다.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청소하는데 하루가 다 갔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난방비가 아파트의 2배였습니다. 무엇보다 빈 방을 바라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사람은 없는데 방만 덩그러니 있으니 더 쓸쓸했습니다. 이게 심리적 공허함입니다.
노후주거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알맞은 집 크기는 20평에서 25평입니다. 혼자 또는 부부, 둘이 살기에 충분하고 자녀나 손주가 찾아와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청소와 유지에 무리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은 명절에 와도 자고 가지 않습니다. 아침에 와서 식사하고 오후에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명절에 부모님 댁에서 숙박하는 자녀의 비율이 지난 10년간 31% 이상 감소했습니다. 큰 집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부담입니다. 적당한 크기의 집이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두어야 할 것. 첫째는 복지관 근처, 둘째는 적당한 집 크기.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잠시 후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많은 분들이 노후 집을 고를 때 왜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 심리적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브랜드 아파트, 새 아파트, 넓은 집, 병원 근처, 전부 겉모습입니다. 전부 젊었을 때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집은 젊음을 과시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집은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매일의 삶이 이루어지는 무대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의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340명을 7년간 추적했습니다.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을 분석했더니 집값도 집 크기도 브랜드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걸어서 10분 이내에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은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집은 삶의 근거지입니다. 그 근거지 주변에 어떤 자원이 있느냐가 노후 행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집 주변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장소는 산책로와 공원입니다. 임할머니 집에서 공원까지 걸어서 3분입니다. 매일 저녁 공원을 산책합니다. 나무가 많고 벤치가 있고 운동기구도 있습니다. 산책하다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를 나눕니다. 운동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나무가 많은 산책로를 걷는 것과 차가 많은 인도를 걷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기쁨이고 후자는 스트레스입니다. 호수가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 햇빛을 받고 쉬는 것, 나무 그늘 아래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길, 이런 환경이 걷기를 의무가 아닌 일상의 즐거움으로 만들어줍니다. 공원은 노년의 약국입니다. 걷기는 모든 약의 어머니입니다. 심장병, 당뇨, 고혈압, 우울증, 불면증을 예방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걷기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70세 이상 어르신이 1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사망률이 38% 낮았습니다. 치매 발병률도 34% 낮았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 이렇게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걷기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좋습니다. 공원에서 이웃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3배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대화 몇 마디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뇌를 깨우고 면역력을 높이는 장수 비결이 됩니다. 임할머니도 공원에서 친구를 많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인사만 나누다가 점점 친해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저녁
함께 산책하는 친구가 5명입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공원을 고를 때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조명이 잘 되어 있는지, 화장실이 있는지, 벤치가 충분한지, 운동기구가 있는지, 이런 시설이 갖춰진 공원이라면 계절에 상관없이 꾸준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공원까지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겨울이나 비 오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10분이 넘으면 나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냥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집에 갇히게 됩니다. 걷기의 효과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접근성이 좋을수록 습관이 됩니다. 네 번째 장소는 동네 의원과 약국입니다. 임할머니 집에서 동네 의원까지 걸어서 5분입니다. 약국은 2분입니다. 혈압약을 받으러 갈 때 부담이 없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바로 갑니다. 대형 병원은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큰 병은 자주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편은 자주 생깁니다. 감기, 소화불량, 피부 트러블, 관절 통증 같은 것들입니다. 이럴 때 동네 의원이 있으면 편합니다. 가정의학과는 주치의 개념입니다. 내과, 이비인후과 등 기본 진료를 모두 봐주고 필요하면 큰 병원으로 의뢰를 해줍니다. 무엇보다 같은 선생님께 계속 진료를 받으니 신뢰가 쌓입니다. 내 몸 상태를 잘 알고 있는 동네 의사 선생님, 그분이 주치의입니다.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어서 5분 이내에 약국이 있으면 약 받으러 가는 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약사 선생님과 친해지면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할머니도 약국 약사님과 친합니다. 약을 받으러 가면 최근 건강 상태를 물어봐주고 조언도 해줍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고 하십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거주지에서 1km 이내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는 어르신의 정기 건강검진 수검률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보다 57% 높았습니다. 접근성이 건강관리를 습관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관, 적당한 크기의 집, 산책로와 공원, 동네 의원과 약국, 이 4곳이 근처에 있는 집, 그것이 바로 노후의 행복한 집의 기준입니다. 임할머니가 3번의 이사, 수천만 원의 손해를 통해 발견한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임할머니는 그 아파트에서 3년째 살고 계십니다. 매일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외롭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건강합니다. 집 하나를 제대로 선택했더니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동네 복지관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집 근처에 복지관이 있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십시오. 노인복지관 또는 시니어복지관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전화번호도 나옵니다. 다음 주에 한 번만 가보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식사는 얼마인지, 수업은 어떤 게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복지관 직원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지, 신규 회원은 어떻게 등록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복지관은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합니다. 월 회비가 있어도 10,000원에서 20,000원 수준입니다. 복지관이 없다면 경로당이라도 확인하십시오. 주민센터에 가면 알려줍니다. 경로당도 요즘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이웃을 만나기엔 충분합니다. 두 번째, 지금 사시는 집 크기를 점검하세요. 혼자 또는 부부 둘이 사시는데 30평 이상이라면 너무 큽니다. 1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이 넓은 집을 청소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사용하는 방이 몇 개입니까? 안방과 거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방은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창고처럼 쓰는 방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 고지서를 꺼내 보십시오. 매달 얼마나 나갑니까? 10년 후 연금만으로 살 때도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당장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언젠가는 적당한 크기로 줄여야겠다고 미리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 이번 주말에 동네를 걸어보세요. 집 근처에 공원이 있습니까? 산책로가 있습니까? 나무가 많습니까? 벤치가 있습니까? 운동기구가 있습니까? 집에서 공원까지 시간을 재보십시오. 10분 이내라면 좋은 위치입니다. 20분이 넘는다면 겨울에는 나가기 힘들어집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또래 어르신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까? 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런 동네가 좋은 동네입니다. 살아있는 동네입니다. 네 번째, 동네 의원과 약국을 확인하세요. 집에서 걸어서 10분 안에 병원이 있습니까? 가정의학과나 내과가 있습니까? 정형외과나 이비인후과는요. 실제로 걸어가 보십시오. 시간을 재보십시오. 약국은 5분 이내에 있습니까? 약국 앞을 지나갈 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약사 선생님께 인사하십시오. 앞으로 이 약국을 이용할 것 같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친분을 쌓는 것도 준비입니다.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차를 운전하실 수 있을까요? 운전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병원에 가실 건지도 생각해 두십시오. 이제 개인 상황별로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은 복지관 근처 20평대 아파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십시오. 복지관이 밥부터 운동, 취미, 돌봄까지 대부분의 필요를 해결해 줍니다. 서울이 부담스러우면 중소도시로 가십시오. 세종, 원주, 나주, 파주 같은 곳은 집값이 서울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생활 인프라는 서울 못지 않습니다. 건강이 불안하신 분은 1층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저층 아파트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동네 의원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복지관에 물리치료실이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재활, 운동기구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외로움이 걱정되시는 분은 커뮤니티가 잘 운영되는 단지를 선택하십시오. 경로당이나 주민 모임이 활발한 아파트입니다. 관리실에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경로당 프로그램이 있는지, 주민 동호회가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웃과 나누는 대화가 곧 삶의 활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이신 분은 관리실이 잘 운영되는 아파트를 고르십시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비원이 24시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복지관 생활권 안에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혼자 사실수록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고를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만 보지 마십시오. 10년 후의 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후에도 이 계단을 오를 수 있을까요? 10년 후에도 이 동네에서 혼자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10년 후에도 이 집을 직접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집, 그것이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집입니다. 자, 오늘 전반부에서는 노후 행복한 집의 4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관, 적당한 크기의 집, 산책로와 공원, 동네 의원과 약국, 이것만 있으면 노후는 행복합니다.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의 노후 행복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할 친구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아니, 편하게 만나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하십니까?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를 지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친구가 없다는 게 왜 축복인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노후 상담을 하다 보면 절반 이상의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 친구가 없어서 외로우신 겁니까? 아니면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괴로우신 겁니까?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인기 있는 사람이고 혼자 있으면 외톨이라고요. 나이가 들었어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핸드폰을 켜면 연락처는 수십 개지만 정작 마음 편히 전화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톡방 알림은 계속 오는데 내가 낄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다들 골프 이야기, 자식 자랑, 손주 이야기로 시끄러운데 나만 말이 없습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고 집에 돌아오면 더 허전합니다. 이게 진짜 우정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습관입니다. 오래 만났으니까, 옛날부터 알았으니까, 끊으면 서운할 것 같으니까 그냥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솔직해질 때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누가 미워서도 내가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은퇴하면 매일 보던 동료들과 멀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나가기 힘들어지고 각자의 사정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나의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매력이 없나? 내가 소통을 못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의미 없는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내면의 선택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모임에 나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던 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지친 얼굴만 보이던 날, 왜 내가 저기 있었을까 후회했던 날,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내면이 이제 그런 관계는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웃을 때 얼굴 근육이 긴장합니다. 하기 싫은 약속을 잡으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놓아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외로워 보일까봐,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예순 넘어서 친구가 필요 없는지, 아니 오히려 없는 게 더 행복한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진짜 행복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상실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위해, 인맥을 쌓기 위해, 외롭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연결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해집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관계보다 정서적으로 깊은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시간이 아까워서 형식적인 만남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젊을 땐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껴지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도 괜찮았습니다. 앞으로 50년, 60년이 남았으니까 시간을 조금 낭비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난 주름을 보고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걸 느끼면서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진짜 소중한 사람, 진짜 편한 사람,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에게만 시간을 쓰고 싶은 겁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성숙한 겁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통계를 보면 60 이상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친구가 줄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만 외로운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듯이 나이가 들면 관계도 정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제는 혼자가 더 편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발견하신 겁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자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내 속도대로 살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혼자 있는 게 오히려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드릴까요? 박 선생님은 68세이시고 30년을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재직 시절에는 매주 동료들과 술자리, 주말에는 동창 모임으로 달력이 빼곡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왠지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래도 연락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밥 한번 먹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뜸해지고 단톡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먼저 연락해 봤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아, 미안해요. 요즘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학교라는 이유로 만났던 사람이었구나. 은퇴하고 나니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구나. 그 깨달음은 쓰라렸습니다. 오랜만에 나간 동창 모임에서 친구들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여행 자랑이 넘쳤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고개만 끄덕이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박 선생님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저렇게 힘들게 웃고 있었을까? 정말 저 사람들이 그리웠던 걸까? 아니면 혼자 있기 싫어서 나간 걸까?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무 일정도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혼자 동네 뒷산을 올라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천천히 걷다가 정상에 도착했고 벤치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고 새가 지저귀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편하다. 지난 몇 달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자랑할 것을 찾아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람을 맞으며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외로웠던 건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진짜 나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었구나. 그 뒤로 박 선생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모임 초대가 와도 가고 싶지 않으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억지로 연락하지도 않았고 억지로 관계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외로움은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의미 있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 혼자 산책하다가 당신이 생각났어요. 시간 되면 조용히 차 한잔 할까요? 그 자리엔 자랑도 과시도 시끄러운 웃음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히 앉아 요즘 어떻게 사는지 마음이 어떤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친구구나. 수십 명과 시끄럽게 있을 때보다 단 한 명과 조용히 있을 때가 훨씬 더 따뜻하구나. 그날 이후 박 선생님은 더 이상 친구의 숫자를 세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짜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으셨으니까요. 진짜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수십 명과 함께 있어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시끄러운 모임 속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느끼는 그 고립감, 모두가 웃고 있는데 나만 웃지 못하는 그 순간,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내 마음이 평온하고 내가 나를 이해한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고독은 선물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괜찮다는 단단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평가, 직장 상사의 눈치, 친구들의 반응, 늘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결혼에서는 배우자의 기대에, 자녀가 생기면 좋은 부모의 모습에,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의 모습에 맞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진짜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예순을 넘긴 지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은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외롭지 않고 오히려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8가지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는 것, 저녁에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는 것. 이렇게 작은 시간들이 쌓이면 혼자 있는 게 점점 편해집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잡생각이 많아지고 괜히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그 시간이 가장 평온한 시간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입니다. 평생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 나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를 하나 찾으십시오. 책 읽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산책하기, 텃밭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나를 채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무료해서 힘들어 하십니다. 사실 무료한 게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힘든 겁니다. 젊을 때 일과 육아에 치여서 나를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시간이 생겼는데 정작 나를 위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것,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십시오. 서툴러도 괜찮고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나를 살아있게 한다는 겁니다. 산책을 한다면 그냥 걷지 마시고 의식적으로 걸으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감촉,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에 집중하며 걷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세 번째,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모든 친구를 다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 나를 평가하는 사람,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걸 의미 없는 관계에 쓸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진짜 편한 사람 한두 명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났을 때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최대 5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100명의 얕은 인사보다 한 명의 깊은 이해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네 번째, 혼자 밥 먹는 연습을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혼자 식사하는 걸 힘들어 하십니다. 식당에 혼자 앉아 있으면 왠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생각일 뿐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 밥 먹기 바쁩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식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대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속도대로 먹는 것,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엔 동네 작은 식당부터 시작하십시오.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편해지면 혼자 있는 모든 시간이 편해집니다. 다섯 번째,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잘 살아냈어. 수고했어. 혼자여도 괜찮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이 진심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에게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에게 친절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친절할 때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참 잘 버텼어.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작은 일상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건강하다.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외로움은 결핍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을 보지 못할 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게 많습니다.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 친절한 이웃, 맛있는 된장찌개, 이렇게 감사를 찾다 보면 삶이 점점 밝아집니다. 7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십시오. 오늘은 30분 걷기, 이번 주는 책 한 권 읽기, 이번 달은 새로운 요리 하나 배우기, 이렇게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하나씩 이루십시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쌓이면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화분에 물 주기, 오늘 동네 한 바퀴 걷기, 이런 작은 목표들이 쌓여서 하루를 채웁니다. 그 하루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8번째, 다른 사람을 돕는 작은 실천을 하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문 잡아주기, 마트에서 짐 들어주기, 동네에서 인사하기, 이런 작은 친절이 나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혼자 있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느낄 때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봉사 활동도 좋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도와드리기, 공원에서 쓰레기 줍기,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 세대가 외롭다고 느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친구가 아닙니다. 필요한 건 나 자신과의 더 깊은 관계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십 명과 어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친구가 없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100명의 얕은 인사보다 1명의 깊은 이해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나 자신과 친해지는 것,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순을 넘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전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째, 노후 행복한 집을 결정하는 네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 복지관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복지관은 노년의 학교이자 직장입니다. 거기에는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울증 발병률을 41% 낮춰주는 것입니다. 둘, 집은 20평에서 25평이 적당합니다. 너무 크면 관리가 힘들고 빈 방이 외로움을 더 키웁니다. 너무 작으면 숨이 막힙니다. 딱 알맞은 크기가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셋, 산책로와 공원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매일 30분 걷기만으로 사망률을 38% 낮출 수 있습니다. 공원은 노년의 약국입니다. 거기서 이웃을 만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넷, 동네 의원과 약국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큰 병은 자주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편은 자주 생깁니다. 가까운 동네 주치의가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네 곳이 근처에 있는 집, 그것이 바로 노후의 행복한 집입니다. 실버타운도, 대형 병원 옆도, 전원주택도 아닙니다. 둘째, 예순 이후 친구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 친구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이제는 의미 없는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내면의 선택입니다. 둘,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이고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고독은 선물입니다. 셋,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8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만의 10분, 혼자 즐기는 취미, 관계 정리하는 용기, 혼자 밥 먹기 연습, 나에게 따뜻한 말 건네기, 일상에 감사하기, 작은 목표 세우기, 작은 친절 실천하기. 이 8가지를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행복은 숫자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깊이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정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동네를 10분만 걸어 보십시오. 공원이 있는지, 복지관이 어디 있는지, 동네 의원은 몇 분 거리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어. 혼자여도 괜찮아. 내일도 나답게 살 거야. 우리 모두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부모님 모시느라,
회사에 헌신하느라 나를 뒤로 밀어두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손주들과 오래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좋은 집 선택, 좋은 관계 정리, 나 자신과의 화해. 이 세 가지가 노후 행복의 기초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댓글에 오늘 실천하실 내용을 숫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합시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일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